안녕하세요. 14일간의 해독에서 제가 그 앞에 동영상에 1일차에 참고하실 그 야채 스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야채 스프에 주로 들어가는 것 혹은 해독 기간에 먹어야 될 야채 중에서는 십자과, 채소류를 많이 드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아마 어제 했거나 아니면 오늘 이어서 1일차와 2일차 액체 단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진행됐을 때 예상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이걸 보시고 아, 내 몸이 이래서 이런 반응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앞에도 그 앞에 있는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가지 파마넥스 제품을 꼭 제가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한약으로 또 해봤고 다른 여러 가지 제품도 해봤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파마넥스 제품에서 해독할 때 탁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쥐들이에요. 오늘 어제 그 액체 단식을 했을 때 쥐들이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티그린 97이요. 티그린 97은 항산화제로서 세포 해독에 도움이 되고 실제로 저도 암 환자나 아니면 암 치료 중에 있는 분한테 꼭 권하는 건 티그린 97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제품 두 개가 탁월하게 타사 브랜드에 없어서 해독 프로그램을 할 때 좋아서 제가 파마넥스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말했듯이 이 8가지 제품을 같이 14일간 진행해야만 그래도 그나마 그 14일이라면 긴 기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없애는데 탁월하게 잘 몸에 적용이 돼서 이렇게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8가지를 제가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갖다가 만드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몇 년의 시행착오를 거쳤고, 그리고 제가 이 8가지 파마닉스 제품 세팅할 때 저와 함께 한국에 있을 때 해독 프로그램 같이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 선생님하고 서로 의논해서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하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8가지 이 파마넥스 제품은 제가 하는 14일 해독에는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1일차와 2일차 오늘 하실 텐데 몸안 정돈이고 비우는 과정이에요. 이때는 제가 생수도 이제는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플라스틱 병보다 유리병에 있는 생수를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집에서 그냥 물을 한번 끓여서 드시더라도 티로 할 수 있는 건 1일차와 2일차에 따뜻한 물로 마실 수 있는 종류는요. 루이보스 티를 가장 강력하게 권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뭐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 유기농 보리차나 옥수수차가 있긴 해요. 그런데 커피를 워낙 좋아했던 분들은 보리차 드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1일차에는 되도록이면 생수를 드시길 원하고 그 생수를 먹을 때 불편하실까 봐 자기가 좋아하는 향이 있어요. 그래서 향을 첨가하면 물 마시기가 편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이가 잘 맞아서 오이랑 여기 사진에 보이는 애플민트를 넣어요. 1일차하고 2일차에는 제가 위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기 때문에 레몬은 빼지만 3일차부터 레몬을 넣거든요. 근데 레몬을 드실 수만 있다면 1일차, 2일차도 레몬을 넣은 생수를 드실 수 있으면 해독에는 더 도움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위가 위산 역류성이 없다는 전제 조건으로만 그렇게 만들어 드시고요. 물론 오이가 체질상 안 맞는 분도 계시니까 굳이 오이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오이든 뭐든 허브 종류를 넣어서 물을 하루에 쥐들이를 포함해서 2리터를 마실 수 그러니까 평균 2리터예요. 그러니까 내 키가 164다 면 2리터고요. 그거보다 더 크다. 118, 80 됐다. 그러면 2리터보다는 좀 더 드시고요. 내 키는 150대다. 그러면 1.5리터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키, 자기 체격에 맞게끔 하는 건데 평균 160에서 164 정도로 잡았을 때 그때는 2리터가 적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일차에 했는데, 나는 울렁거림이나 미식거림이 너무 심해. 라고 할 때는 G3 포함해서 티그린, 그리고 디톡스 포뮬러, PCC, 요 정도로 간단하게 아침, 저녁 드시고, 그리고, 나는
별 문제 없어. 그러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8가지에서 그 프로틴 부스터만 빼고 7가지를 다 드실 수 있으면 그렇게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럴 때, 요때 제가 자꾸만 비운다는 표현을 했는데 앞에 다른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독소는 지방 사이에 박혀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방을 쓰려면 몸 안에서 덩어리 음식이나 에너지가 특별히 될 수 있는 위가 막 과하게 움직이는 걸 갖다 멈추면 몸에 있는 지방이 24시간 정도 있다가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했었다. 그리고 요요도 몇 번 있었다. 그러면 1일 차에도 잘 움직이진 않아요. 24시간이 좀 지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도 하루 반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이틀을 하시면 더 좋지만 이틀을 못한다 해도 하루하고 다음날 오전까지만 하고 그러고 프로틴 부스터를 드시고 그리고 3일차에 야채 스프나 야채 종류의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 1일과 2일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때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변화? 몸의 불편함. 어, 예를 들어서 이걸 먼저 볼게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1일차하고 2일차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 두통이에요. 두통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3번 위장계의 두통이 끝에 나오죠. 위 기능이 안 좋았던 분,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던 분, 그리고 두통을 많이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장누수증후군 증상이 비슷하게 있어도 두통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장누수증후군은 평상시 기름진 식사를 하고 나면 얼굴에 이렇게 빨긋빨긋하고 뾰루지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간지럽거나. 그러면 아, 장누수증후군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그 생리통이나 아니면 두통이나 뭐 이럴 때 진통제를 많이 드신 분들 있죠. 그 진통제 많이 드신 분들이 감각계 이상이라고 해서 두통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1일차 후 2일차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래서 독소가 몸 안에 조직에 쌓였을 때 14일 중에 유별나게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흔한 걸 예를 든다면 첫 번째 중추신경계에서는 갑자기 무기력하고 마비 증상같이 저린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신경계 쪽에 독소가 좀 쌓여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역계에 있는 사람들은 해독을 하면서 오슬오슬 춥다고 하거나 감기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무조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일단 오한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무리하게 이틀 내내 액체 단식을 하기보다는 2일차에는 프로틴 부스터를 드시면서 프로틴 부스터를 좀 따뜻하게 드시면서 숟가락으로 떠먹으면서 씹어 드시는 거예요. 입안에 있는 아밀라제가 충분히 나와서 그게 스프 타입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밀라제 충분히 나와서 위로 들어갔을 때 그 해독 기간에 2일차 액체 단식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장계가 제일 많으세요. 아무래도 해독 프로그램 하다 보면 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흔한 게 두통하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없는데 가스가 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울렁거림. 울렁거림은 위장계도 있지만 미네랄 밸런스가 깨졌을 때도 여기 머스꺼리검으로 썼네요. 그 아무튼 울렁거림이 있다는 거. 그리고 4번의 근골계 이상은요. 통증이 더 강화돼요. 내가 관절염이 있었다. 근데 해독을 하는데 갑자기 관절염이나 이런 마디 통증이 더 심해지긴 해요. 그리고 감각계는요. 냄새가 너무 과민해서 못 맡아요. 그게 제일 흔하고 피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가려움증이 막 올라오기도 해요. 두드러기 같이.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해독하면서 갑자기 얼굴색이 어두워지는데 반대로 해독을 하면 할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두드러지는 것도 피부색이에요. 얼굴색이 되게 밝아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중국 음식이나 아니면 튀긴 음식이나 뭐 태국 음식이나 뭐 어떤 외부의 바깥에 중에서 인스턴트 음식이나 뭘 먹었을 때 특히 국물 요리 짬뽕 국물 같은 걸 마시면 다음날 퉁퉁 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현재 장누수 증후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장 기능이 되게 나쁘구나 라고 해야 되고 특히 신장 기능 같은 게 나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한테는 짬뽕 국물, 물론 제가 먹으라고 권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음식을 먹기 전에 티그린을 갖다 하나를 먹고 끝나고 두 알을 먹으면 그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 그 친구가 좀 짬뽕을 먹으러 갔는데 국물을 먹으면 그런다고 해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그렇게 먹여봤는데 다음날 안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일차와 2일차에 이 14일간 해독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1일차와 2일차예요. 그래서 요때 조심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성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담배가 생각보다 염증을 많이 일으켜요. 그 술보다는. 그런데 이 흡연하고 비슷한 거 아니면 그 이상으로 된 게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될 경우예요. 그래서 호흡기, 코나 입으로 들어갔을 때 만성염증이 일어날 수 있어요. 폐.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이 많지는 않지만 산불이 많이 났을 때 그것도 호흡기의 질환을 일으켜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낙엽 태우는 냄새 좋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낙엽 태우는 거 근처에 가서 연기 마시지 말라고 하죠. 몸에 안 좋은 성분이 쌓인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공식품. 뒤에 설명하겠지만 초가공식품이라고 해서 인공적인 성분 5가지씩 함유된 식품인데 대부분이 지금 현대는 인공적인 성분이 뭐 한두 가지만 있으면은 가공식품에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5가지 이상이 대부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성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식습관 중에 하나가 불규칙한 식사에 답답하다는 이유로 밖에서 파는 뭐 코카콜라라든지 뭐 사이다 종류 이렇게 달달한 거, 그러니까 달면서 탄산 있고 단 주스, 오렌지 주스 시중에 파는 거 엄청 그 과당이 심해요. 그 설탕류 같은 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스포츠 음료 좋아 그런 사람들은 뼈도 약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음식 습관이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배가 이렇게 누룩 크게 나왔는데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둥글게 나온 것도 문제지만 특히 배꼽 위쪽으로 좀 더 나왔다. 나온 게 있다. 그러면 내장 지방이라고는 하죠. 그거는. 그리고 어 신체 활동이 유난히 적어서 오래 앉아 있는 분들 있죠. 뭐 저도 그런 편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몇 번 움직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 일 위에 운동을 따로 하지 않지만 심지어는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밖에 활동도 안 하는 분들이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거는 뭐 조절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 해독할 때 코트트롤이 들어가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민하시고 그리고 좀 섬세하신 분들이 그렇겠죠. 그러면 생각보다 이 스트레스가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거에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모든 세포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만들면서 면역계까지 교란을 일으키는 게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면증, 잠을 푹 잔 적이 없는 분들이 아무래도 만성염증을 많이 유발시키고 그 외에는 직업 환경, 내 직업이 화학적인 제품을 많이 다루는 직업군에 있다라고 해도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랬을 때 독소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제일 흔한 건 입냄새예요. 입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장 기능이 나쁜 거예요. 독소라기보다도 유산균이 거의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몸 안에 장에 유산균이 좋은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유산균을 위해서 독소가 많이 쌓일 수가 있죠. 그래서 입냄새가 있고 그리고 겨드랑이나 이런 데 림프절에 냄새 나는 거. 요 귀 뒤 여기도 림프잖아요. 여기도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구 냄새가 갑자기 지독하게 나는 경우 있죠. 원래 소리가 크면 뭐 냄새 안 난다고 하는데 소리도 큰데 냄새도 너무 지독해. 그러면 내가 먹은 음식이 몸 안에서 산패돼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이것저것 섞어 먹었거나 아니면 고기류나 튀김류를 많이 먹었는데 그냥 소화가 다 되기 전에 그냥 잠들어 버렸거나 그러면 방구 냄새가 좀 심하게 날 수 있고 그리고 땀 냄새 막 운동을 했는데 여름철에 볼 수 있는 경우인데 등 쪽에
그 하얀 티셔츠에 노랗게 물이 올라오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이나 몸에 염증이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땀이 날 때 땀 자체 말고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나면 아, 내 몸 안에 독소가 많이 쌓였구나. 그렇게 알면 되고 그리고 변비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장에 그 대변이 많이 쌓여 있으면 아무래도 그게 재흡수되는 과정에서 독소가 몸으로 다시 퍼질 수 있다. 물론 장 누수 증후군이 없으면 변비가 대단하게 뭐 그렇게 크게 치명타를 입히진 않아요. 근데 변비가 있는 분들이 장 기능이 좋지 않고 장 누수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변비나 특히 담석, 이게 담석이 웃기게도 담석 자체가 생기면 아, 독소가 몸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간이 너무나 피곤하잖아요. 단 거, 콜레스테롤 높은 거 먹어도 간은 피곤하거든요. 그걸 해독하려고. 그러다 보면 쓸개에게 지나치게 많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담즙이 생기다 보면 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성이 생기면 몸 안에 내한테 독소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독소가 쌓였을 때 근육통이 그렇게 심하게 나와요. 통증이. 그래서 뭐라 그러지? 피부가 싹 스쳐도 아파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아, 내가 몸이 지금 안 좋구나.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는 음식을 잘 먹어도 스트레스가 많은 분도 독소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다이어트 중이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음식도 과식도 안 하는데, 체중이 안 빠지고, 지금 조금씩, 확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자꾸 느는 거예요. 그것도 독소가 쌓였다는 사인이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내장지방. 복부가 유난히, 그러니까 팔다리가 가는데 복부가 유난히 나왔다 그럼 난 내 몸에 독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 난 몸에 독소가 있구나. 그러면 해독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 독소는 제가 봤을 때 환경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도 있지만 먹는 게 한 80%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중독성이 강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첫 번째 중에 우유가 있어요. 유제품이 의외로 염증을 잘 일으켜요. 근데 이걸 발효시켰다. 뭐 그릭 요거트나 이런 거는 되는데 막 설탕류 넣은 거 말고 그릭 요거트 이런 거는 그렇게 심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 우유로 만든 것 중에서 치즈도 소화가 잘 안 되기는 해요. 물론 위기능이 좋은 분들은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위기능이 약하다 그럼 아, 몸 안에 독소가 있고 몸 안에 흐름이 막혔고 흡수도 나쁘고 장기 등도 나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뭐 기타 등등. 그런 분들은 우유가 맞지 않아요. 특히 제가 우유는 지금 저희 아이나 저도 먹지 않는데 저희 아이가 어릴 때 그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음식을 갖다가 조절 시작할 때 가장 심하게 반응한 게 우유였어요. 물론 미국에는 유기농 우유가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각종 우유를 다 좋다는 우유를 골라서 먹였는데 우유만 먹었다면 애가 활동이 느려져요. 이렇게 늘어진 테이프처럼 쭉 늘어져서 느리게 활동하고 깨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우유 중에서는 그 사냥우유, 염소우유 이런 것들은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돌이켜보면 소우유는 대부분 우리가 그 옥수수를 먹이거나 사료를 먹이잖아요. 근데 염소나 사냥 같은 경우는 풀을 먹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로는 초식 식물로 유전자 조작이 안 된 걸 먹어줬을 때는 우유에도 그런 데미지가 없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 자폐 아이를 테스트했을 때 우유가 반응하는 걸 알아서 아, 이게 염증을 일으키게 맞구나라고 했고 특히 여기 네 번째 가공된 초콜릿인데 M&M 초콜릿 그 겉에 뭐 이렇게 알록달록 쌓인 거 있죠. 색소 넣은 거. 그거는 반응을 하더라고요. 과잉 상태가 돼 흥분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아마 신경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고기도 중독성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해독할 때 힘들어하는 분이 고기인데 특히 해독할 때 힘들어하는 분들은 단맛, 백설탕, 옥수수 시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카롱이라든지 아무리 유기농 마카롱이라고 해도 흰 설탕을 사용하고 그리고 떡으로 떠주면 백설기에도 흰 설탕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소보로빵이라서 고슬고슬하게 만든 거죠. 그것도 백설탕이 사용되고 케이크도 많은 설탕이 사용되고 그리고 옥수수 시럽이 많이 들어간 아이들 달달한 음식들 색소 들어간 거. 근데 유난히 군것질 간식 중에 단 걸 좋아했던 분들이 해독할 때 힘들어요. 오히려 고기보다 더 힘든 게 단맛이에요.
그래서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간편식품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도 힘들어해요. 그분들은 해독하면 울렁거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왜 고기도 중독성이 있는데 우유도 있지만 왜 단맛이 중독성이 더 심할까?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이게 해독 프로그램을 한 지 제가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 전에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서 사람들이 하다 보니 유난히 1일차와 2일차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단 거 좋아하는 거, 꼭 디저트를 드셨던 분들,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기였어. 자, 그래서 이제는 방송에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거죠. 초가공식품 말 그대로 음식이나 맛, 향, 색상 뭐 이런 것들을 입안에 착착 달라붙게 하는 인공 성분인데 5가지 이상 함유된 거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달달하게 파는 빵 종류는 대부분 5가지 이상 함유가 됐다고 봐야 돼요. 집에서 만드는 뭐 당근 케이크나 뭐 이런 것들을 뭐 3가지 정도 이상은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밖에서 판매되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초가공 식품이 어떤 무서운 그 중독성이 있는지를 보면은 일단 지복점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이 지복점은요, 탄성이 좋아요. 그래서 초가공식품을 계속 먹다 보면은 그 위까지 올라가려는 그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지복점 때문에 내가 이걸 끊다가도 다시 탄력성을 하고 다시 그 음식을 불러일으키는 중독성이 대단한 게 기본적으로 초가공식품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 설탕이에요. 항상 설탕이 함유되어 있는 그 아니, 그 첨가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꼭 설탕이 함께 들어간 첨가물이 더 막강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나는 되게 식사를 조금 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거를 안 먹으려고 하는데 먹게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뭐냐면 몸 안에 단백질. 그러니까 몸 안에 단백질이 없으면요. 이 시소처럼, 이건 방송에서도 아니면 과학자들도 얘기했는데 시소처럼 맞추려고 한대요. 그래서 단백질이 많이 모자르잖아요. 이렇게 많이 모자르면 어떻게든지 과도하게 다른 식품을 먹어서 이 무게를 채워야만 단백질이 채워졌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양을 충분히 채워주면 군것질 같은 다른 식품을 과도하게 먹게 되는 게 멈추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해독을 하게 되면 이 단백질을 채워야 되는데, 여기 이 방송에서 나왔던 분인데 스티븐 심슨이라는 그 과학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더 많은 칼로리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복점이 큰 설탕이 들어간, 그리고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그런 것들을 더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단백질, 질 낮은 단백질을 또 조금 먹잖아요. 그러면 단백질 목표를 향해서 더 많은 칼로리를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지금 2022년 이후에는 거의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에요. 그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왜 자꾸만 군것질을 할까? 왜 나는 먹었는데, 배부리 먹었는데 또 먹고 있을까? 쓸데없는 음식을 먹은 거죠, 한마디로. 해독으로 치면 쓸데없는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 가치 없는 것들, 과자라든지 군것질거리라든지 그런 걸 먹으면 단백질이 안 채워지겠죠. 생각해보면 어, 쥐포? 황태포? 이건 단백질이 많으니까 그걸 먹으면 좀 덜 하려나? 갑자기 그런 생각, 강의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단백질이 부족하면 더 많은 칼로리 원해요. 그래서 해독할 때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분들 체질은요, 장길이가 긴데 탄수화물 5, 지방 3, 단백질 2가 제일 좋은데 3대인데 단백질이 조금 더 높아서 상관은 없어요. 근데 탄수화물은요, 사람들이 착각해 밥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채소도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채소에 단백질도 있고 채소에 탄수화물도 있어요. 그걸 저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해요. 야채 같은 것들을.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면 되고, 그 무염식 때는 채식으로만 가지만 저염식 때는 달걀 요리 같은 걸 드실 수 있어요. 해독할 때. 그래서 단백질을 꼭 채워야 되는데 의외로 단백질 2가 최소예요. 그런데 2가 안 되게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일 중에 한 며칠은 단백질 전혀 없이 넘어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은 단백질. 근데 좋은 단백질 먹을 때 설탕을 꼭 자제해야만, 그래야지 해독할 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해독이 끝났을 때도
항상 설탕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물성 단백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지금 현재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해서 육류 대체가 지금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식물성 단백질로 그 고기 맛을 내는 제품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저도 먹어는 봤는데 전 굳이 그거는 먹을 것 같지 않아요. 고기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근데 고기를 처음부터 안 좋아했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해독 프로그램을 여러 번 하다 보니 고기를 과하게 안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보면 렌틸콩이 가장 단백질이 높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병아리콩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호박씨가 단백질이 되게 높고요. 견과류 단백질 많죠. 그리고 이왕이면 청국장을 매일 하루에 한 끼 먹을 수 있다면 단백질도 되지만 유산균도 많이, 좋은 유산균도 많이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낫또보다는 청국장이 좋지만 청국장을 못 먹으면 청국장 가루보다는 낫또가 좀 나아요. 낫또는 지금 미국 마켓에 보면 50g씩 이렇게 낮게 포장이 많이 되어 있죠. 아쉬운 거는 낫또가 스티로폼에 보관되어 있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스티로폼 포가 안 된 걸로 찾아서 차라리 플라스틱이 나을 것 같아요. 스티로폼이 훨씬 더 미세 플라스틱이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전에 강의했을 때 1일차에 꼭 드셔야 될 거 식품 중에 십자화과 채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십자화과 채소가 의외로 단백질이 많아요. 브로콜리나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 많고 특히 버섯도 단백질이 많고 아보카도도 단백질이 상당히 식물성 단백질 중에 고기만큼 높은 걸로 따지면 아보카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해독 프로그램 할때 단백질이 부족해 라는 말은 하실 수가 없는 게 단백질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두부를 기본으로 해서 요리를 해도 되고 유부도 단백질인 거 아시죠? 두부에서 나온 찌꺼기로 만든 거니까 비지처럼 그것도 기름이 있긴 하나 무염식 때보다는 저염식 때 그걸 갖다가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가지고 요리해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1일차와 2일차 해독 때 가장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1일차, 2일차 해독할 때 림프순환을 해주면 좋아요. 뭐 림프순환 같은 경우는 공 같은 거, 잠시만요. 그 림프순환 할 때는 집에 공이 있거나 지금 제가 집에 테니스공이 안 보이네요. 이런 수건 같은 거, 이런 겨드랑이 좀 많이 두껍네요. 좀 줄여볼게요. 수건을 자기 겨드랑이에 맞게 이렇게 돌돌돌 마세요. 그래서 겨드라이브에 이렇게 넣어서 꾹 눌러주잖아요. 저는 림프를 풀어서 이게 안 아픈데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는 이렇게만 누르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겨드랑이에 딱딱하게 넣어서 둥근 거야 돼요. 둥글어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죠.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피곤하신 분은 아파요. 그리고 여기 림프, 요 귀 뒤에 냄새 난다고 했죠. 여기를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림프 순환에는 저는 누스케에서 이번에 나온 이 제품 아시죠? 뭐 웰스파라고 부르는 요걸로 림프 마사지를 해주거나 여기 림프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사타구니의 림프를 풀어주는 것도 해독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림프 순환을 해주면서 해독 프로그램을 14일간 같이 하면 좋고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아마 1일차와 2일차 해독을 하고 있는 분일 텐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소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지방 안에 있다는 독소가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겠지만 총체적으로 독소라고 부르는데 1일차, 2일차 비워낼 때 저처럼 여러 번 했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단 음식을 잘 안 먹거나 고기를 잘 안 드시는 분들 1일차, 2일차 되게 쉽게 지나가요. 그런데 내가 단 음식을 좋아했던 분들, 가공식품 많이 먹었던 분들, 인스턴트 같은 거 많이 드신 분들은 1일차, 2일차 힘들고 특히 병원약 중에 진통제를 많이 드신 분, 아니면 두통을 많이 유발시키고요. 저처럼 수술을 좀 많이 해서 항생제를 좀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이고, 타이머, 감사합니다. 타이머를 떨어뜨렸네. 그 항생제를 많이 먹었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장내에 좋은 유산균이 없어요. 그래서 찌는 체질이 돼요. 그게 독소는 아니지만 찌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항생제는 몸의 밸런스를 깨트려요. 그래서 진통제나 항생제 많이 먹은 분들도 해독할 때 힘들긴 해요. 근데 그분들이 또 커피를 많이 마셨다. 그러면은 커피는 탄 음식이잖아요. 해독할 때 먹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커피예요. 그리고 참기름. 그러니까는
산패는 아니지만 볶아서 로스팅된 것들은 해독 기간에 못 먹게 돼 있어요. 탄 음식 같은 거 못 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유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2일차에 힘들다. 1일차 해봤는데 2일차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무리하게 강행하지 마시고 그냥 2일차에 프로틴 부스터 드시면서 야채 스프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저는 샐러드를 씹어 먹거든요. 물렁거리며. 저도 처음부터 샐러드를 많이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해독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는 컨디션 나쁘면은 그 샐러드를 씹어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기 몸에 맞게 해독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다음 시간에는 해독 프로그램을 했을 때 좋은 점이라든지 그리고 뭐 먹어야 되는 요리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막판에 말이 꼬였네요. 그냥 해독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뭐 동영상을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걸 편집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음, 분들이 있다면 보시라고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버벅거렸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